자, 모의고사 해설 민법 총칙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했었고, 자, 오늘은 물권부터입니다. 52번을 한번 보실까요? 52번. 자,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한 동의 건물의 일부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되어서 거기에 전세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일몰일본주의에 따라서 한 동 건물 일부에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 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부동산으로 되어서 용익권의 대상이나 또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면 건물의 일부 자체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독립성이 인정되어도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일부에 대해서 또 다른 물권이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번의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1번을 기억하실 때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될 수도 있는 예외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권이다. 그런데 일부 자체가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미 일부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한 개에 대해서, 한 개 전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말은 이미 일부가 아니고 건물이 두 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의 부동산이 별도로 될 수도 있다. 뭐 일단 맞다고 보시고, 자, 이번에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되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의 일부는 용익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 3번에 보시면 등기한 수목.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한 수목을 임목이라 합니다. 이러한 등기된 수목, 즉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저당권의 객체. 그 저당권의 객체에 대해서 옆에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첫째, 부동산. 두 번째, 지상권. 세 번째, 전세권. 네 번째, 지분. 그 다음에 등기된 수목, 광업권, 업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분, 등기된 수목, 즉 임목, 그 다음에 업권, 광업권. 자, 3번이 틀리네요. 정답이고. 자, 4번에 부동산의 일부를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권의 객체로 할 수 있지만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의 일부는 용익권의 객체, 권리의 일부인 지분은 담보권의 객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했다. 자, 이 농작물은 성숙이 됐냐 안 됐냐, 그게 구별 기준입니다. 수목하고 전혀 다르죠.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수목을 심어버리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차지합니다. 근데 농작물은 성숙만 하면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항상 불법 경작자에게 속한다. 그 맞네요, 그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3번 보세요. 자, 53번은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갑소유 토지의 무단으로 어리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건물을 뜯어내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라 합니다. 자, 우선은 첫째, 철거 청구.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가? 그 다음에 건물에서 나가달라.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가? 여기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이론적으로 보면은 철거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 퇴거 청구는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명도 청구를 퇴거 청구라 합니다. 자, 우선은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란 말은 대금도 완납이 됐고 점유도 하는데 유일하게 등기만 안 했다. 즉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는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에게 합니다. 자, 퇴거 청구는 이 사람이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대항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지금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갑은 소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을에게는 퇴거 청구는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에게는 철거 청구,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 청구 이렇게 되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맞죠? 당연히 그죠? 을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을은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다만 철거 대상이 되겠죠. 자, 갑은 토지를 병한테 처분했습니다. 자,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물권자는 갑이 아니고 병이 되겠죠. 이제는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지 현재 물권자가 아닌 종전의 물권자 갑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토지를 병한테 처분한 이후에는 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갑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청구해야지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퇴거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땅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로 퇴거는 청구할 수 없고 철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을이 건물을 정한테 임차해 줬다. 정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차인. 그러면 갑이나 병은 땅 주인은 그죠? 정한테는 퇴거 청구, 을한테는 철거 청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은 정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정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을이 건물을 무에게 매도해서는 무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한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죠. 무라는 사람에게, 그죠? 이 사람에게 팔아먹었다. 매수인이 됩니다. 자, 아무 소리 없지만 대금은 완납을 했겠죠.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유일하게 등기만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지만 이 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집에 대한 처분권은 무에게 있다.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자 무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리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만 있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로 나눠지면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즉 임차인이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54번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자,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은 상속, 그죠?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판결 중에서는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바로 형성시키는 형성 판결일 때 등기가 필요 없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법률 규정으로서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그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은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권이고 지상권은 종권이죠. 그죠? 그래서 주권을 경락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종권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경락을 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고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 사용권, 지상권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건물이든 지상권이든 경매를 통해서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판결 중에서 99%는 이행 판결입니다. 명령 형식의 이행 판결.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수한 형성 판결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이러한 경계를 기준으로 당의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런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 없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자, 경매로 매수인이 지금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합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4번에 판결로 취득할 때는 판결 확정시. 그죠? 그럼 이번에도 역시 경락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4번은 형성 판결로서 등기 필요 없고 1번은 이행 판결로서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등기청권이 나오네요. 등기청권. 자, 등기청권은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겠냐 했을 때, 그죠? 자, 채권적 청구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매수인은 채권자죠. 매수인의 등기청권,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권, 세 번째 부동산 임차인의 등기청권, 부동산 환매권자의 등기청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때 물권적 청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나눠 보시고, 자, 그러면 55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 2번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즉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채권적 청구입니다. 4번에 임차인의 등기청구도 채권적 청구. 5번에 정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정자는 정여를 받은 사람이죠.
자, 정여를 받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채권자입니다. 등기하기 지금 매수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수정자의 등기 청구권도 1번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청구. 4번은 임차인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 그 다음에 1번 매수인, 2번 완성자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 근데 3번은 보세요. 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 자, 이게 내나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 토지가 을 쪽으로 넘어갔고, 당연히 을 앞으로 이전 등기도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뭐 을이 잔금을 제때 안 줬다든지. 그러면 해제가 되는 순간 우리 민법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미 갑한테 해제되는 즉시 소유권이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실체는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합니다. 일치시키려면 이거를 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그죠? 잘 안 보이네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예.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것이 물권적 청구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대표적으로 소유자로서 말소를 등기 청구한다. 즉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말소시킨다. 이것은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다른 말로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채권자, 취득시효 완성자도 채권자, 임차인도 채권자, 환매권자도 채권자, 수증자도 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이미 복귀한 매도인의 소유권에 의한 매수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서 3번을 정확하게 보시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말소 등기 청구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 따라서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하지만은 기본기가 잘 돼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자, 56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혼동에 예외가 되는 권리는 점유권하고 광업권이라 했습니다. 점유권. 예를 든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 소유자입니다.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을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사버렸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갑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권이 필요가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점유권과 비슷한 광업권은요, 다른 물권하고 항상 충돌이 되지 않고 병존됩니다. 내가 점유하면서 소유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돼야 점유권이 필요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는 소유자로 되더라도 점유권은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의 예외로 소멸 대상이 아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보실까요? 자, 점유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자주냐 타주냐 그걸 묻고 있죠. 자주냐 타주.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입니다. 근데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 소유 여사가 있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 소유 여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은 판례인데 좀에 초과했냐 상당히 초과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100평이에요. 100평. 을이 지금 100평을 삽니다. 자, 100평을 1억으로 지금 사고 있거든요. 1억으로 사고 있는데 을이 요 옆에 있는 토지가 한 2평 정도 2평 정도까지 매매 대상으로 착각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을이 점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제 실제 매매 대상보다 초과해서 좀에 초과해서 착오로 요거도 매매 대상인 줄 알고 점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주 점유로 봅니다. 자,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한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 요 일부도 매수한 것으로 믿고서 점유했다. 좀에 초과. 실제 매매 대상보다 좀에 초과해서 점유했을 때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자, 그런데 이게 반대 판례가 있어요. 근데 실제 매매 대상은 100평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초과해서 여기까지도 을이 점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80평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소유 여사가 없다고 봐서 타주 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착각할 만하지만 이거는 착각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임을 분명히 알면서 점유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가 될 수 없어요. 자, 좀의 초과 점유는 자주, 상당히 초과 점유는 타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자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냐 타주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점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소유의 의사가 있어서 자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첫째, 도둑놈이다.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항상 자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빌린 자다. 빌린 자의 점유는 항상 타주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샀어. 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주가 원칙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자기 하려고 샀다 이 말입니다. 자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의 수탁자입니다. 자, 우리가 명의 신탁에서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함으로 객관적으로 타주입니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자. 분묘기지도 일종의 분묘기지권은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토지를 빌리는 권리 아닙니까? 그죠? 분묘기지권도 토지를 빌리는 권리고.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일종의 점유하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역시 타주입니다. 자, 그 기억하세요. 이번에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빌리는 개념으로서 타주. 5번에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도 빌리는 권리로서의 타주. 이렇습니다. 그럼 4번은 좀 외우십시오.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다. 자, 이건 결론을 딱 기억하십시오.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다.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무단으로 남의 토지를 점령을 해버렸다. 악의의 무단 점유는 무조건 타주다. 자주 추정이 깨진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오늘 외우시고. 자, 3번에 보시면 매수인의 점유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점유. 이 매수인의 점유는 지금 자주로 되어 있잖아요. 자주, 그죠? 근데 타주인 게 있거든요. 만약에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 매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단 말이에요. 매매가 무효임을 을이 나중에 알은 것이 아니고 매매가 무효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을이 사가지고 점유를 개시했다. 그때는 타주로 바뀝니다. 타주로.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 또는 두 번째, 자, 갑에게 처분권이 없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그죠? 역시 알고 사서 점유를 계셨다. 이때는 타주로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로 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자,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점유를 개시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매수인이 매매에서 점유를 개시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인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사한 게 갑의 토지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 즉 갑다시 소유야. 알고 보니까 타인의 소유임을 을이 알고 사서 점유를 개시했다. 그거는 타주가 아니에요. 자주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을이 점유를 개시했다. 그거는 여전히 자주. 무효임을 알고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 그때는 타주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타주가 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로 되는 것은 몇 개라고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 자, 그래서 1번은 자주, 2번은 타주, 3번도 타주네요. 처분권 없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개시. 3번도 타주, 4번도 타주, 5번도 타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1번. 자, 58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민법은 워낙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공부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단순한 문제가 없고 좀 생각을 요하고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점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서 을에게 세를 내줬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집이 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을이 임차인이었죠. 근데 이 임대차가 무효로 됐습니다. 무효로 됐거나 임대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단점유자가 돼버립니다. 무단점유자.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회복을 하는 사람이고, 이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3개가 발생하거든요. 자, 무단점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중에 과실이 생겼을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겠냐? 과실 수취권 문제. 즉, 사용료입니다. 그죠? 을이 직접 사용한 이익이든지, 을이 남에게 빌려줘서 월세를 받았든지, 이게 과실이 되겠습니다. 과실 수취권이 있겠냐? 그 다음 두 번째, 점유하는 중에 집이 멸실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진다면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냐. 자, 세 번째는, 자, 무단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 이때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민법 비용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특수 필요비, 하나는 통상의 필요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상계됩니다. 셈셈이 돼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익비는 지출액. 유익비 뭐 지분 계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계량했다. 그러니 1억짜리 집이 1억 2천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은 돈 주는 자,
회복자 갑이 합니다. 그럼 1,000만 원 선택해서 주겠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그죠? 결련성이 있죠. 따라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을은 저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계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법원으로부터 유익비 상환기간이 허여됐다. 유익비의 상환기간이 허여됐다는 말은 유예됐다. 변제기가 연기됐다가 말입니다. 필요비는 유예 제도가 없어요. 단위가 적기 때문에 필요비는 법원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익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상환기간이 허가를 받으면 유예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치권이 되려 하면은 자, 첫째 아시다시피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점유가 있어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이 세 가지야. 자, 채권은 크게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 도래,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변제기 도래.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여해가지고 유예가 돼버리면 변제기 도래가 안 됐잖아요. 변제기가 연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네요. 법원으로부터 유익비의 상환기간이 허여돼서 유예가 되면은 변제기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번에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책임의 범위를 묻고 있네요. 자,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질라 하면은 을에게 비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집이 불탔을 때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을의 비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럼 책임의 범위는 어떠냐? 크게 봤을 때 현존익, 책임이 경감돼 가지고 현존익만 배상하면 되느냐,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현존익만 배상하면 되는 것은 자주이면서 선의일대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이면서 선의일대, 가장 착하죠, 그죠?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모든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자주이면서 선의. 그럼 2번은 보시면 악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주이면서 선의여야 현존이익을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자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게 전손해랍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전손해배상, 전손해배상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이득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지연이자 이렇습니다. 이득, 이자, 지연이자, 즉 손해배상, 이 전체를 전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맞네요, 그죠?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 지연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이걸 전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자, 4번에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과실수취권은 간단하게 점유자 을이 선의로 점유했으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로 점유했으면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물론 선의가 무슨 뜻이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간단하게 우선은, 그죠? 선의의 점유자. 임대차가 무효인 줄 모르고 점유했다, 임대차 끝난 줄 모르고 점유했다, 이렇게 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그죠?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었다, 그걸 선이라 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을이 선이면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악이면은 수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 취득하였다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좀 전에 얘기했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하고는 쌤쌤이 상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의점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5번에 보세요. 악의의 점자는 악의의 점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네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을 돌려줘야 됩니다. 또는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자, 악의의 점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실 수취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원래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악의의 점자는 자기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잘못으로, 즉 과실로 과실을 수취, 앞에 과실은 잘못이고 뒤에 과실은 그냥 과실, 사용료를 이야기합니다.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만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도록 합니다. 근데 5번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악의의 점자라도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 조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은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소유권으로 들어왔네요. 자, 상린관계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의토지통행권이죠, 그죠?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 그림을 하나를 딱 그리면,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고, 병의 토지고, 정의 토지다. 을의 토지가 명지이기 때문에 병의 토지를 갑의 토지를 통행해야 되겠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우선은 이게 을이 돈 주고 다니냐, 공짜로 다니냐. 아무 소리 없으면 을은 돈 주고 다녀야 합니다. 유상 통행권입니다. 남의 토지를 통행하니까 통행은 할 수 있지만은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공짜로 다니는 경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부 양도가 있을 때, 또는 공유를 하고 있다가 분할이 됐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공유를 하고 있을 때, 분할이 됐을 때. 예를 든다면 원래 갑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이 땅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만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당연히 일부 양도 당시에 을은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됐으므로 그때는 을은 공짜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 다음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 즉 토지는 하나인데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분할이 쫙 돼버렸어. 그럼 분할이 되는, 분할 합의를 하는 순간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 그게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을은 여기를 공짜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무상동행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부 양도가 일어났을 때, 분할이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상동행권은 지금 을에게 한정돼야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토지를 팔아먹었어. 이걸 이제 피통행지라 하거든요. 여기는 통행지라 하고, 여기는 피통행지라 합니다. 이렇게 피통행지. 그럼 피통행지의 특별 승인 을다시는 무상통행권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유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의 혜택은 일부 양도나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을에 한정되고, 을로부터 넘겨받은 특별 승계인은 무상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 무상의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특정 승계인 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닌 소극적 권리다. 맞습니다. 만약 을이 여기를 배타적으로 다닌다. 을만 오로지 배타적으로 다닐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을도 다니고 갑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배타적인 통행권이 아니고 그냥 소극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나도 다니도록 하자. 니만 다니냐? 니만 다니는 것은 안 되겠다. 나도 다니자. 그 정도의 소극적인 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고. 자, 3번에 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서. 자, 지금 통행권자는 을입니다. 을인데 을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을다시야. 그럼 을이 통행권자인데 실제로 통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을다시입니다. 이 사람을 사실상 통행권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나 을다시에게 누구에게 지금 통행료, 즉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이나 을다시는 누가 갑에게 사용료를 보상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통행권자가 보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통행권자 을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지 사실상 통행자 을다시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다시 을다시에게 받아내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 토지의 소유자, 저기서 갑이죠, 그죠? 갑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소유자 갑은 손해보상 청구는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을다시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권자 을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갑은 을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지 을의 허락을 받아서 실제로 통행한 을다시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다. 당연히지고요. 길을 만들 수 있죠. 을이 통행을 할 때, 그죠? 길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길을 만들어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길 만드는 비용은 을지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남의 토지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권리인데 비용까지 갚보고 대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을은 자기 부담 하에, 그죠? 통로를 개설하여 통행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 자, 이번에는 경계편화 담의 설치 비용. 자, 요거는 조문 그대로니까 외우세요. 자,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 청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 자, 그게 다시 한번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청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 이렇습니다. 그래서 59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만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60분은 취득시효네. 취득시효. 드디어 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취득시효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취득시효. 자,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기간이 경과해서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자, 이게 뭐 가장 전형적인 우리 출제 방식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소유자다. 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점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점유를 했습니다. 25년 했다 칩시다. 25년간 점유했다. 자, 여기가 20년이고, 여기가 23년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우선은 을이라는 사람은 자주 점유를 해야 되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온, 공연 점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20년 이상 점유해야 되고, 네 번째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면, 을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은 이제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됩니다. 3단계를 거치겠죠. 최초에는 점유자, 요 단계로 오면은 완성자, 등기까지 하면은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완성자까지만 나온다. 왜? 을이 등기까지 해버리면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게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딱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을은 완성자, 갑은 소유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제를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잘 보시면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붙으면, 그죠? 완성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완성자에게는 무조건 청구를 못해요. 그러나 완성자는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소유자 갑하고 완성자 을하고 붙었을 때는 완성자 을이 이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을이 이깁니다. 갑하고 붙었을 때 을이 이겨요. 근데 문제는 23년 차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래 됩니다. 병 앞으로 등기가 돼 버렸습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하냐? 자, 완성 후죠. 20년 넘었으니까, 그죠? 완성 후에 등기 승계임이라 합니다. 완성 후에 등기 승계 또는 제3자라 합니다. 또는 이해관계임이라 합니다. 판례는 세 가지 형태로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병은 뭐라고요? 완성 후 등기 승계인, 제3자, 이해관계인.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붙었을 때는 을이 무조건 이기는데, 자, 을하고 병이 붙었어. 현재 소유는 병 아닙니까? 23년 차에, 그죠? 그러면 완성자하고 병하고 붙었을 때는 병이 이깁니다. 즉, 을은, 완성자는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즉,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깁니다.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을이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럼 갑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려면은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갑이 그걸 알고 병한테 등기해줬다. 그 정도 돼야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하나는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 자,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면은, 자, 요 병을 이야기합니다. 마쳤다면은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선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채무불이행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취득시효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해버렸으니까 병이 소유자. 그러면 을은 만약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귀책 사유 있는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묻느냐,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느냐.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랬죠. 만약 물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전혀 틀렸습니다. 왜? 지금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물으려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으로 봤을 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 책임도 지금 물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으나 없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절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X입니다. 이번에 갑이 제3자 병한테 처분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완성자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10년 차에 여기 10년 차거든요. 10년 차 병한테 만약에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완성 전에 성견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우선 기억해서 왜 그런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고, 완성 전에 성견한테는 을이 이깁니다.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 전의 병한테는 을이 이기고 완성 후의 병한테는 을이 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완성 전의 병, 완성 후의 병,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 병하고 을하고는 병이 이기고 노란 병하고 을하고는 을이 이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을은 완성 전의 병한테는 취득쇼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완성 후의 병한테는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어 소유권을 못 찾아온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네요. 그죠? 완성되기 전에 병한테 처분하여 등기를 바쳤다. 이때 병은 완성 전에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은 취득쇼 완성을 가지고 완성 전에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반대입니다. 2번의 병은 완성 후의 병, 3번의 병은 완성 전의 병, 이렇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자, 병은 없어, 지금. 갑은 소유자고 을은 완성자야. 자, 소유자 갑은 완성자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을의 취득쇼 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알면서.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말은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음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물으라.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 3, 4, 5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취득시효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연습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연습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번에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맞네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2번은 맞고요. 2번도 맞고. 4번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맞습니다. 자, 4번의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자 한 사람은 전원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강조를 많이 했죠.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대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돈 청구. 돈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건을 청구할 때는 원칙은 전부 반환을 청구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네 것 빼고 말소를 청구하고, 돈 청구할 때는 내 것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가 아니죠.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4번이 X네요. 정답이고. 자, 이번에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자, 세 사람이 A, B, C가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A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습니다. 이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 하죠. 그래서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은 그 지분이 나머지 잔존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유자의 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유자가 들어오면은 지분이 줄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은 나머지 공유자는 지분이 늘고, 지분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 합니다. 자, 5번도 맞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권. 자, 우선은 지상권에 관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 물권 아닙니까? 임차권인 채권하고 다르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양도할 수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물권은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서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를 인정 안 할 수 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규정,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규정,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자,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하나 안 하나 매수 청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즉 특약에 의해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갱신 청구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는 정상적으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만 지상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해서 설정자로부터 소멸을 청구당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즉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는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를 인정합니다. 3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4번의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는 성립요소다. X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다. 맞죠? 그러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는 치료는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특약을 하면은 유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이 원칙이다. 다시 한번 전세권은 유상이 원칙, 지상권,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X네요. 자, 5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서는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 지상권입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보통 지상물하고 지상권을 가집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가진다. 이때 우리 판례는 중요한 판례가 있죠.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자,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지상물이 소멸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으로 잠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이제 땅 주인이거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물, 즉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자, 갑은 그러면 땅 주인으로서 설정자, 을은 지상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은 지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은 그죠?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 따라서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고 지상물의 매매 범위와 지상권 효력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고 또
지상물이 있다가 소멸되어도 지상권이 따라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다. 그런 뜻입니다. 별개.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62번은 3번만 옳은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63번의 지역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개념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개념. 자, 여기에 도로가 있다고 봅시다. 도로. 자, 여기는 을의 토지고 여기는 갑의 토지입니다. 갑은 맹지이기 때문에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는 요역지라 하고 을의 토지는 성역지라 합니다. 자, 요역지는 한 필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역지는 보시다시피 한 필지 중에서 일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2개 가지고 있네요. 그죠? 요역지에 대해서는, 그죠? 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린 사람,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소유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역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종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은 성립될 수 없다. 자, 성역지는 일부라도 괜찮다 그랬죠? 자, 한 필 토지 일부를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은 성립될 수 있다. 이래 맞잖아. 1번은 X고. 이번에 지역권은 성역지의 종된 권리로서 성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요 지역권, 갑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역권도 가지고 소유권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소유권에 대해서 부종성을 가집니다. 부종성. 부수적인 성질을 가진다. 종된 성질을 가진다. 이거를 부종성이랍니다. 즉, 요역지는 주인이고 성역지 지역권은 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되고, 소유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지역권도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자신만의 양도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번은 지역권은 성역지에 종된 권리. 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역권 자체가 성역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성역지에 종된 권리가 아니고 지역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죠? 개념을 그래서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권리 2개 있잖아요. 그죠? 성역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가지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권하고 성역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대해서 부종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은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로 바꿔야 합니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글로서 봐가지고는 빨리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림이 연상이 되고 그림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역권은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의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네, 그죠? 2번도 X. 자, 3번의 지역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권적 청구가 인정이 안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네요. 물권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환 청구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X. 자, 4번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나 지상권자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요역지에 대해서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즉 토지 사용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성역지 소유권의 용익 권능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역권이 설정이 돼버리면, 그죠? 성역지 소유권의 용익 권능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그 말은 갑이 여기를 지역권으로 확보를 하면 을은 전혀 여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틀렸죠?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여기를 지역권으로 가지는데 부종성 원리 두 번째 특징이 배타성이 없어. 지역권은 비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이 없어. 자, 지역권이 배타성이 있다면 갑만 여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을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갑도 사용하고 사이좋게 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을의 용익 권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을도 용익 권능을 그대로 가진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64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 등기를 해줬다. 다음 특약이 없나는 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즉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뭐냐? 전세권자, 그죠? 요것도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건물이네요, 그죠? 건물. 갑은 건물 주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전세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자의 권리가 뭐냐? 권리 대표적으로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그건 당연하죠. 전세라는 것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비 상환청권. 자, 이 전세권자가 건물의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자, 비용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채권자면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필요비도 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아니고 물권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물권자는 지위가 강력하기 때문에 필요비는 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필요비는 주인한테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른 말로 필요비, 보존비, 유지비, 수선비. 유익비는 계량비, 지붕 계량비 1,000만 원, 보일러 수리비 2만 원. 필요비는 적고 유익비는 크고. 그래서 전세권자는 물권자이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전세권자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뭐 통상의 필요비든 특수 필요비든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 변제권. 자, 전세권자는 담보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담보권. 그래서 존속 중이면, 기간이 존속 중이면 용익 권능이 있고, 존속 기간이 끝나면 담보권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용 수익의 목적이 있고, 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세금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존속 중에는 용익권, 존속 기간이 끝나면 담보권. 그러면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을은 집을 비워주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요 집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우선 변제권. 4번에는 경매 청구권. 이것도 뭐 같은 거죠. 경매 청구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5번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전세권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걸 부속물을 한다. 그래서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자는 요 에어컨을
주인에게 강제로 팔아먹는다.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라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근데 아무 부속물이나 강제로 주인한테 팔아먹을 수 없고, 그죠? 주인의 갑의 동의를 받았거나 갑으로부터 샀거나 요 두 가지 부속물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맞네요.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는 사용 수익권,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는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5번의 유치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유치권자는 점유의 침탈 시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그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죠, 그죠? 대신에 유치권이 침해됐다는 말은 유치권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점유권이 침해됐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기한, 즉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의 기한, 이건 안 되지만 점유권의 기한,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유치권자는 점유의 침탈 시 또는 유치권의 침탈 시 유치권의 기한, 이건 안 되지만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뭐 이건 저당권과 똑같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효력은 물건 전부에 인정된다. 즉 채권이 감소되면은 유치권의 효력도 감소가 되느냐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이 줄어들어도 채권이 남아 있기만 하면은 유치권의 효력은 물건 전부에 인정된다. 그거를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 그 내가 이제 1억을 공사대금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사한 집을 유치하고 있는데 1억 중에서 5천만 원 변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반만 미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줄어들어도 유치권의 효력은 분할되지 않고 여전히 건물 전체, 공사 건물 전체에 미친다. 이걸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자, 3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사용한다. 자,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사용, 그 다음에 임대,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일 때는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 즉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유치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잠시 사용한다. 그때는 보존 행위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점유를 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은 결련성을 물었습니다. 결련성. 자, 유치권이 되려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3만원 나왔다 이 말이죠. 이 3만원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당연히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채권하고 관련해서는, 그죠? 자, 첫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 두 번째는 채권이 변제기 도래가 돼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이렇게. 결련성이 있다는 말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권.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하자.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권. 이게 대표적으로 결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련성이 없는 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죠? 세 번째, 매수대금.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매가 성립되잖아요. 매수대금 청구권. 자,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자, 점유는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돼요. 그리고 점유는 반드시 적법이어야 합니다. 이런 게 유치권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엔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련성이 없죠. 자, 결련성이 있는 거,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청구. 딱 기억하시고 세 개. 이 세 개만 알아도 99%는 장악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매수대금 청구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을이 시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는 중에 갑이 갑다시한테 시계를 팔아버렸어. 이게 이제 소유자가 됐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됐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치권으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시계를 돌려달라 해도 거절할 수 있고 갑다시가 시계를 돌려달라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유치를 하고 있는 중에 유치하면서 또다시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그죠? 또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롭게 지출된 비용이 또 10,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10,000원 이거를 위해서도 유치권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결련성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랍니까? 적법 점유, 즉 유치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점유. 그래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을은 처음에는 30,000원 받을 때까지 유치하다가 이제는 40,000원 전체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여전히 유치를 해서 갑한테도 거절할 수 있고 갑다시한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네, 그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변동이 되더라도 유치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다시 지출된 비용,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10,000원을 받기 위해서도 다시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0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많은 채권이 생기면 요 10,000원을 받기 위해서도 여전히 유치할 수 있다. 총 40,000원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4번이 틀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66번 저당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저당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유치권보다는 저당권이 훨씬 더 어렵고 반대하죠, 그죠? 그런데 차분하게 보시면 별건 아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그죠? 1억을 빌려줬어. 빌려줘가지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자, 우선은 1번 지문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즉, 갑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갑 다시 와이프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됩니다. 즉,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일치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 갑 다시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즉, 3자 간의 합의 갑을 갑 다시 간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갑 다시한테 양도되어서 실질적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 갑 다시에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은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두 가지 요건,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다. 자, 360조를 보면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거든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우선은 1억을 빌려줬다면 1억 자체를 원본이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겠죠, 그죠? 연 5% 이자가 있을 것이고, 또 계약이 위반했을 때는 얼마 내라 위약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지났는데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연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경매비용을 실행비용이라 하죠, 그죠? 경매비용을 실행비용이라 합니다. 지연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66번.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자는 무제한 담보가 되는데 지연이자는 1년치만 된다. 그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그죠? 이자는 무제한, 지연이자는 지연 배상이죠. 요거는 1년분에 한해서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맞고. 자, 3번에 건저당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건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은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한번 봅시다. 건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저당권자, 종전의 소유자, 건저당권 설정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해버렸다. 병한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제3취득자죠, 그죠? 제3취득자. 자, 갑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 을은 채권자이면서 건저당권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갚아버렸어요. 변제를 해버렸다. 변제를 해버리면 을의 채권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소멸되면은 건저당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자,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느냐? 원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9.9%는 법률 관계에서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소유자가 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유자는 당연히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소유자의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만 나왔으면은 중요한 판례가 아니죠.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 뭐랍니까? 설정자 또는 종전의 소유자. 이 사람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종전의 소유자 설정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채권적 청구.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종전의 소유자도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 종전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바입니까? 그죠? 현재 소유자 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의 소유자 설정자 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우리가 원물,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래의 저당 목적물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세 번째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원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권에도 미친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종권.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4번을 잘 보시면,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권리 두 개가 있네요. 건물 소유권, 토지 임차권. 그럼 건물 소유권은 주권이고, 그죠? 토지 임차권은 종권 아닙니까? 그럼 건물 소유권, 즉 주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종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주종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권은 주권, 토지 임차권은 종권.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자, 5번의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 맞네요. 1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 좀 전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죠? 그냥 보통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는데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그래서 1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 자, 66번에 5번 다시 보실까요? 자,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맞죠?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 합니다.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자, 좀 전에 선한 거 다시 볼까요?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선 변제를 받는 범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자, 원본은 1억을 빌려주면 1억 자체, 연 5% 이자, 약정이자죠. 자, 계약에 위반했을 때 얼마나 낼 것인가, 위약금. 변제기를 경과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가 되지만 지연이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67번에 건저당을 한번 볼까요? 건저당. 건저당도 특수저당으로서 공동저당과 더불어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공동저당하고 건저당 중에서 건저당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죠? 건저당.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이라 치고, 자, 을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13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행하고 중소기업 사장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년간 거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계속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그래서
채권 자체가 정간 변동합니다. 이렇게 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생길 수도 있고 정간 변동하다가 12월 말 결산기에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이 사장의 토지에 건저당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은 채권자이면서 건저당권자, 을은 채무자이면서 건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거래 계약을 하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건저당의 특성은, 자, 계약 당시에는 채권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기 때문에. 자, 확정이 안 되다가 결산기에 가가지고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11억으로 확정이 됐다 봅시다. 대신에 계약 당시에는 채권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액이라는 것이 대신해서 확정이 됩니다. 최고액. 만약에 최고액을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고액의 의미는, 자, 을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갑이 건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한도를 최고액이라 합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은 미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저당권 등기에는 최고액이 적힙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건저당 등기를 하기 때문에 채권액은 등기가 될 수 없죠. 채권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에 최고액이 등기의 필요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7번을 보시면, 자, 건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좀 전에 했죠. 채권액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선 변제 한도,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맞고,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저당하고 건저당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연이자. 지연이자가 담보가 되느냐, 우선 변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 담보가 되느냐. 자, 보통 저당에서는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됐습니다. 1년분에 한해서 피담보 채권이 들어갔다. 그런데 건저당에서는 1년분이 아니고 전부 들어갑니다. 전부. 자, 그런 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건저당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다음, 자, 보통 저당에서는 실행비용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건저당에서는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은,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헷갈리지 마시고. 최고액에 포함시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보통 저당에서는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한해서 담보, 건저당에서는 무제한 담보, 보통 저당에서는 실행비용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4번을 먼저 볼까요?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습니다. 기출이 몇 번 됐죠? 최고액의 의미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의 물상 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얼마를 갚아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채무자 겸 설정자. 뭐 이게 보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즉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자, 얼마를 갚아야 건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 자, 앞에 예를 보면은 연말에 가니까 채권액은 11억으로 확정되고 최고액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겸 설정자는 11억을 다 갚아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 10억까지만 변제를 해도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자, 채무자 겸 설정자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겸 설정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실제로 대위 변제겠죠, 그죠? 대위 변제해도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네요.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5번에 보시면 건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에 채무 확정의 효과가 분부된다. 원래 피담보 채권 확정이 있잖아요. 확정. 피담보 채권의 확정. 굉장히 중요하죠. 건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정 사유 중에서 경매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을 하면은 확정이 됩니다. 원래는 원칙은 결산기가 도래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데,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누군가가 신청해 버리면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됩니다. 확정.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경매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취하해서 취하가 무슨 뜻입니까? 철회했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 신청을 하니까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됐는데, 경매 신청을 다시 취하한다고 해서 이 확정의 효과가 번복이 되겠냐?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우리 건저당권에 관한 우리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67번의 건저당권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에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상 맞고, 건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선변제를 받는다 맞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권액 전부가 아니고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건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4번의 최고액의 의미는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경매 신청을 해서 채무 확정의 효과가 발생하면 나중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여전히 확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는데 어쨌든 물권법이 양이 많으니까요. 물권에 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장장 1시간 반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다시 계약법 6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권 부분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도록